나는 설탕 없이 살기로 했다. 니콜 모브레이 지음. 나는 설탕 없이 살기로 했다. 이제 읽을 차례가 어디냐. 기존의 습관을 버리거나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21일이 걸린다라고 한다. 나는 설탕을 대출시키고 일주일이 되었을 때 동료에게서 이 말을 듣고 울 뻔했다. 3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굴은 먹어가나고 기분은 거지 같고 소화 상태는 엉망이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수도승처럼 살고 있었는데 이걸 2주나 더 견뎌야 한다니 영원과도 같게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인터넷을 뒤졌다. 어떤 이들은 겨우 사흘째도 기분이 대단히 좋고 활력이 넘쳤다고 했다. 이 사람들은 뭐지? 내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나온 이유는 갚을 융자금이 있어서였지. 그것만 아니었다면 일주일 이상 이불 속에 틀어박혀 겨울잠을 잤을 거다. 그러다가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았다. 인생의 전체 측면에서 볼 때의 3주는 남은 평생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희생으로서는 정말 짧은 시간이다. 명상책 같은 소리는 관두고 나는 얼마나 힘든지 똑똑히 기억해 두기로 했다. 내가 먹어치운 그 모든 쓰레기를 몸이 다 견뎌낸 게 놀라웠고 그걸 몸에서 몰아내기가 얼마나 끔찍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하면 무서웠다. 다시는 이런 절박한 의존 상태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설탕의 중독성 여부는 아직 판정이 나지 않았다고 앞서 이야기했다. 코카콜라. 같은 대형 브랜드는 설탕은 마약이나 술, 담배에 중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행히 그 중에 어떤 것에도 중독되어 본 적이 없기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설탕 끊기가 정말 지독히도 힘들었다는 건 확실하다. 나는 이안 마버 같은 유명한 영양학자조차 설탕의 중독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았다. 설탕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단맛을 느끼는 미각 수용체가 혀 앞쪽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단 것이 먹고 싶게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된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의 자연스러운 일부지요. 물론 설탕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도 있다. 사람들은 설탕에 중독되었다고 말하고 실제 설탕을 먹으면 두뇌 도파민 음식 섭취, 섹스, 마약 복용 등 보상적 경험의 결과로 뇌의 한 부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반응이 활성화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도가 덜하다. 난 설탕에 중독되었어요는 실제로 나는 설탕을 무척 좋아해요 란 뜻이다. 설탕 섭취가 가져올 수 있는 고양감에 생화학적인 의존성이 생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정말로 설탕 자체에 중독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문화는 단 것 섭취에 죄책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설탕을 좋아하는 이유를 다른 것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유전이라거나 중독되었거나 하는 식으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현상도 아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하이티를 먹었고 로마 시대에도 단 것이 있었죠. 가공식품은 현대의 산물이지만 그 외에는 늘 설탕이 맛있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먹었지 중독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좋다. 이안 바버의 말처럼 생리적 측면에서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설탕은 감정적 관점에서 중독적일까? 나는 임상심리학자 세실리아 트펠리스에게 물었다. 세실리아 트펠리스, 감정적 중독은 개인이 그렇게 만들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설탕이 당신 마음속에서 적을 상징하도록 설정되었다면 적이 되겠지요. 설탕을 포함하여 모든 상징은 거기에 의미가 투사되기 전까지는 본질적으로 중립적임을 명심하세요. 어떤 사람에게서 설탕은 맛, 재미, 즐거움, 건강과 기분 좋음 등의 의미로 가득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있어 설탕은 악, 살찜, 건강에 나쁨, 여드름 등의 정반대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 생과일, 견과류 끓여서만 단맛을 찾을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경이로운 선물로만 여겨졌죠. 그걸 정제하면서 설탕에 다른 연관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설탕은 너희들에게 의해 만들어졌죠. 누구는 그걸 소비하면 죄책감을 느낄 만합니다. 하나의 생각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힘을 얻습니다. 당신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사회가 설탕을 나쁜 것으로 본다면 당신 역시 그러기 쉽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설탕이 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저 식단의 정상적이고 즐거운 일부일 뿐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설탕은 우리가 거기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도록 훈련되었을 경우에 감정적으로 중독성이 있다고 여겨진다는 말이다. 휴, 어렵다. 하지만 내가 설탕과 지방이 결합된 그릇과 초콜릿 같은 무해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것을 어떤 의미를 두고 보아왔던 건 맞다. 내게 단 것을 가져다 주던 조에서부터 금요일 오후 방과 후에 사탕 가게에서 간식으로 먹던 셔버 핍 사탕에 이르기까지 설탕은 늘 내게 있어 감정적 의미가 가득했으며 아마 대다수 서구인들에게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 이안이나 세실리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설탕을 끊었을 때 나는 격심한 육체적인 금단 증상을 느꼈다. 금단 증상. 두통, 기운 없음, 수면장애, 뾰루지와 앞서 기록한 온갖 것들 말이다. 도박과 쇼핑. 이 중독으로 이른다면 왜 설탕은 아닐까? 여기에 제임스 드윅은 깨끗하고 날씬한 다이어트에서 그에 대해 말한 것이 있다. 음식은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즐겨야 하는 겁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 절망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흔한 결핍, 보상의 사이클로 빠져들게 됩니다. 보상으로 살찌고 달콤한 음식들을 실컷 먹은 뒤에 짧은 고향감이 지나고 나면은 메스꺼움과 피곤함이 몰려오고 결국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죠. 그런 다음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럼 습관을 버리거나 새로 들이려면 21일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일까? 약간 조사해보니 순전히 경험적인 표현으로 달리 말하자면 임상에서 증명된 적이 없었다. 증거에 기초해보면 새 습관을 들이는 것이 기존 습관을 버리는 쪽보다 쉽다고 하고 한 가지 행동을 충분히 반복한다면 내가 새로운 경로를 설정하여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고 한다. 21일이 걸리느냐 아니냐는 개개인의 뇌와 성격에 달려있다. 이제 힘든 부분이 남았다. 습관 버리기. 연구에 따르면 행동을 중단하면 익숙한 경로가 약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약간의 자극으로도 되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달리 말하자면 좋아하는 것을 끊으려면 엄청나게 엄격해야 한다. 내가 힘겨웠던 처음 몇 주를 버텨낸 유일한 비결은 보상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 보상은 더 건강하고 날씬하고 행복한 나였다. 내 친구라면 누구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절대 내 장점이 아니라고 증언해 주겠지만은 이 3주간의 고비를 넘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 사항이었다. 그러고 나면은 좋은 일들이 생긴다. 다량의 설탕을 섭취하다가 끊으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앞서 이안 바버가 설명해 주었다. 혈당치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단백질 수치가 떨어지며 부신은 바쁘게 일하여 극도로 들뜬 기분과 가라앉은 기분을 만들어낸다. 장내 박테리아가 균형을 잃어 피곤하고 소화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잦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체내에 비축된 마그네슘과 비타민 B, 이들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고 건강한 두뇌의 기능과 정신을 맑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소모시켜 정신적으로 멍하게 느껴진다. 비유하자면 누군가 내 뇌를 제거하고 물을 대신 채워 넣은 느낌이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가든 간에 일단 지나고 나면은
1988년 야조의 노래처럼 유일한 길은 위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몇몇 변화는 거의 즉시 분명해지지만 어떤 변화는 드러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다. 다음에 나의 모든 변화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주 소하과인. 똥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다. 듣기 좋은 것도 아니니. 하지만 제임스 드이건의 보디즘의 수석계인 트레이너인 내 친구 리 멀린스가 말했다시피 요즘 사람들은 똥을 충분히 싸지 않는다. 정말이다. 하루에 몇 번씩 일을 봐야 하는지 딱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똥의 대기인 모양이다. 식단을 개선하기 전 주에 나는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끔은 이틀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에 3번을 가게 되었다. 이를 이해하는데 딱히 고등과학이 필요하진 않다. 채소를 많이 먹고 장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는 가공식품은 덜 먹었기 때문이다. 가스 차는 것을 없애고 싶다면 몸에서 노폐물이 삭도록 두지 말고 얼른 내보내면 된다. 둘째주 맑아진 눈. 너를 칭찬받은 일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했다. 느닷없이 동료들이 내 눈이 맑아졌다 반짝인다고 했다. 2명에게서나 그 말을 듣고 왜 그런지 조사해 보기로 했다. 간이 많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애쓰느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눈의 흰자가 살짝 누렇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황달이라고 한다. 내 눈은 눈에 띄게 누랬던 적은 없지만은 간이 할 일이 줄어드니 좀 더 맑아졌나 보다. 몇 년간 나를 괴롭혀왔던 눈 아래 다크서클도 약 3주 후에 사라졌는데 잠을 잘 자서인 듯하다. 셋째주 수면 개선. 설탕은 끊고 처음 며칠은 끔찍하게 잠을 설쳤지만 수면의 질은 설탕 퇴출 후에 꽤 빨리 좋아진 것 중에 하나다. 설탕을 끊기로 결심하기 전 6개월가량 나는 자다가 깨서 불면증으로 고생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쉽게 잠들고 자겠다고 마음먹고 거의 1분 안에 잠들었다. 하지만 새벽 3시쯤 눈이 떠지고 금세 정신이 번쩍 들었다. 베개에 허브 스프레이도 뿌리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길초근 아력도 복용하고 기마개도 해보고 자기 전 몇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기, 폰이나 노트북 같은 외부 자극 모조리 끄기도 해보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깨어났다. 무엇보다 최악은 좋게 2시간을 깨어 있은 채 다음날 직장에서 얼마나 피곤할까 안달복달 한다는 것이다. 불면증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기력을 빼앗아가는지, 그리고 수면 유지 장애, 자다가 깨어나는 증상이 얼마나 흔한 증상인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불면증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혈당치 급변도 그 중에 하나다. 우리가 잘 때에도 뇌는 끊임없이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한다. 장기간에 걸쳐서 당도가 높은 식단을 유지했다면 우리 몸은 당을 주 에너지로 쓰는데 익숙해진다. 당도 높은 식단으로 인한 혈당치의 급상승과 급하락 때문에 몸은 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끊임없이 포도당을 제공하려고 애쓴다. 낮에는 저 혈당치가 떨어지면 설탕을 더 먹는 걸로 해결하지만 밤에는 신체가 자체 메커니즘을 통해서 올려야 한다. 부신에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신체의 에너지 생산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포도당이 충분치 않으면 콜티졸은 지방과 단백질을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변화시킨다. 하지만 콜티졸 생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불균형한 혈당치가 신체에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흐트러질 수 있다. 그런데 밤에 혈당치가 떨어졌는데 신체가 익숙해진 빠른 연료가 공급되지 않고 또한 다른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만드는 콜티졸을 부신이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아드레날린이 치솟는다. 이 투쟁 도주 반응은 신체가 혈당을 올리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고 만다. 내가 조금은 과장스레 금단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겪고 있을 때 이 현상을 절절하게 느꼈다. 잠드는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적은 처음이었다. 겨우 까무룩 잠들어서도 잠을 설쳤다. 몸이 덥고 축축하며 아무 이유 없이 굉장히 불안하고 감정에 북받쳐 깨어나 걱정하다가 아주 얕은 선잠이 들었다. 완전히 진이 빠지는 경험이었다. 첫 주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지만은 둘째 주에는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셋째 주에는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쓰러져 곧장 쭉 잤다. 기적과도 같았다. 물론 진짜 기적은 아니고 다 과학으로 이어진다. 이안 마부는 이 일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낮 동안 혈당지 상승과 하강을 겪지 않은 사람은 밤에 더 잘 잔다. 과연? 넷째 주에 가벼워진 몸. 내가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6주마다 머리를 염색하고 실면도로 눈썹을 다듬고 왁스 제모를 하고 얼굴 마사지를 받고 화장하고 운동을 한다. 그러니 설탕을 끄는 주된 동기는 내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야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몸무게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였다. 하지만 체중계에 연연한 적은 없다. 내게 있어 눈금 숫자는 상관이 없었다. 자기 몸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면 다들 아는 거 아닌가. 옷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 나는 늘 아끼는 옷을 아침에 입었을 때의 느낌을 기준으로 삼는다. 2012년 5월에 나는 내 생일 파티를 위해서 돌체 앤드 가바나에서 비싼 드레스를 사이즈 16으로 샀다. 사이즈 16으로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다. 영국의 평균 드레스 사이즈이며 나는 키가 편이라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말로 사이즈 16이고 쉽지는 않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늘 그 사이즈였던 건 아니었다. 10대 후반에는 사이즈 12였는데 다시 그렇게 되고 싶었다. 통통해 보이니 행복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점은 건강에 좋지 않다. 다들 알다시피 과체중이면 심장과 다른 장기에 추가 부담이 갈 수 있으며 혈압과 제2형 당뇨병 그 밖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관절에도 더 무리가 간다. 달리기는 힘든 일이 되고 나는 계속 자잘한 부상을 입었다. 아마 몸이 너무 무거워서였을 것이다. 내 자전거 출퇴근 코스에는 꽤나 가파른 고개가 몇 있는데 지나고 나면 얼굴이 시뻘개져 있기 일쑤였다. 빌어먹을 파셜리 자전거는 너무 무겁다니까. 나는 사무실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 특히 가방을 자전거 앞 바구니에 넣은 상태에서는 진짜 무겁기는 했다. 그리고 기어가 5단밖에 없어. 이 두 가지가 다 맞긴 하지만 아침에 내 몸뚱이를 그 언덕 위로 끌어올리기가 힘들다는 사실은 빼놓았다. 내 팔다리는 늘 가늘었지만은 정제 설탕이 많은 식단과 술,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 계속해서 허벅지, 엉덩이, 배, 허리 등에 살이 붙어 갔다. 째깍째깍째깍. 간단히 말하자면 군살을 빼고 싶었다. 하지만 몸무게가 저절로 빠지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다. 누구는 아침에 팽오 쇼콜라를 우물거리고 커다란 카페라떼를 들이키며 출근해도 1파운드도 찌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햄치즈 바게트를 쳐다보기만 해도 청바지가 타이트해지는 게 느껴졌다. 빼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비참하게 살을 빼고 싶지는 않았다. 인공식품이나 가공 음료를 잔뜩 섭취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게 하면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난 아니었다. 그러나 저설등 식습관은 유지하기가 엄청 쉽다. 물론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신이 가공식품과 많은 양의 과일, 단순 탄수화물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에서 얻는 단기적인 기쁨보다도 건강이나 외모 등 장기적인 성취의 가치를 둔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넷째 주를 지나면서 칭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몸 전체 살이 빠지기는 했지만 내가 처음 알아챈 부위는 배와 옆구리였다.
오해하지 않도록 말해두자면 여전히 납작한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확실히 많이 들어갔다. 전에 즐기던 많은 음식들을 끊고 난 후에 예상대로 옷들이 헐렁해지고 벨트 구멍을 한 칸 안쪽으로 채울 수 있었다. 몇 주 동안 몸무게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는지 일일이 헤아리지 못할 정도다. 팔뚝살은 사라지고 엉덩이살이 덜 흔들리는 것 같았다. 가슴도 줄어들었다. 사실 전 남자친구가 거리에서 날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다. 왜 전 남자친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말. 체중 감량보다는 부피가 줄었다는 것이 제대로 된 표현을 뜻하다. 2012년 여름 이후에 나는 사이즈 16에서 12로 줄었다. 처음에 누가 이런 말부터 해줬으면 난 반성하고 시작했을 것이다. 다섯째죠. 피부 개선. 독신이라는 것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혼자 자기의 얼굴에 소독 연고를 마음 놓고 치덕치덕 바를 수 있다. 끈적끈적한 하얀 연고를 낮 동안 보던 여드름마다 듬뿍 발랐다. 연고는 조그만 뾰루지들이 주로 자리 잡은 턱선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친구와 베갯잎도 뒤덮었다. 너무너무 안 섹시하다. 아침에 눈도 뜨기 전에 얼굴을 더듬어 밤새 새로 나는 뾰루지가 있나 살핀다. 전에는 피부가 좋았는데 30대 들어 갑자기 나빠지다니 어리둥절하고 속상했다. 여드름 외에도 피부가 칙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러 욕실에 들어가면은 얼룩덜룩하고 윤기 없는 얼굴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다. 죽은 피부 세포를 벗겨낸다고 비싼 페이스 스크럽지를 써봤지만 30분이 지나고 혈액순환 개선으로 인한 장밋빛 혈색이 사라지고 나면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난감했다. 내 하얀 얼굴을 햇빛 아래 내 보이기만 해도 이마나 입술 위로 색소 침착이 나타났다. 내 친구 올리비아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포의 호르몬 코스염 임신한 적이 있거나 호르몬 조절 피임 방법을 쓰는 여자라면 다들 색소 침착 문제를 알겠지만은 나는 둘 다 아니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피부에 시간과 돈을 들였다. 밤마다 바르는 연고 말고도 직업상 업계 최고의 업체들에서 얼굴 마사지 정식 코스를 여러 시험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턱선의 뾰루지는 호르몬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서 겉만 어떻게 한다고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안티에이징 화장품 회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공포의 잔주름과 굵은 주름, 연관업계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나는 영원한 젊음이라는 환상을 쫓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으려 단연간 애써왔다. 27살에 심장질환을 발견하고 나서 마음 한구석에서 실제로 주름살이 생길 나이까지 살지 못할 거라는 걱정도 했다. 하지만 괜한 걱정으로 마가 깼는지 몇 년 안 뒤에 주름이 잔뜩 생겼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주로 눈 아래 잔뜩 모인 잔주름, 머리와 이마에 깊은 주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딱히 무슨 큰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진 것이다.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거야. 사실이지만 피부가 건성도 아니고 SPF 지수 넉넉한 자외선 차단제 없이 햇빛 아래 나간 적도 없으며 매일 물을 1.5리터씩 마시고 있었다. 정성 들인 클렌징과 기초 화장 역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얼마나 비싼 크림이든 간에 주름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많은 크림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탄력을 주어 주름이 나아지고 심지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주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필러 주사, 보톡스, 성형수술 뿐이고 나는 아직 그렇게 할 마음은 없었다. 그래서 하던 대로 입생로랑에서 넣은 좋은 파운데이션에서 위안을 찾았다. 비록 주름살이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어도 메이크업은 여러 가지를 덮을 수 있다. 그래도 왜 내가 피부가 이렇게 금방 뭐랄까 거지같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는 했다. 그러다가 설탕 섭취량을 확 줄이게 되었고 한 달이 안 되어 뾰루지가 사라졌다. 뾰루지가 났던 자리에 붉은 자국과
흉터가 있기는 했지만은 거의 매일 돋아나던 새 뾰루지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없어졌다. 피부는 아직도 붉은 기가 남아있고 스페인에 갔을 때 기미가 약간 생기기는 했지만은 몇 달 사이 해외의 다른 햇살 화장 한 곳에 여럿 갔는데 기미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친구들은 내 피부에서 빛이 나고 건강해 보인다고 했다. 2년 전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칭찬이었다. 궁금해져서 나는 전직 응급실 의사였다가 피부과 의사로 전직한 런던 워터하우스 영 클리닉의 미카 앵겔에게 정크 푸드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그녀가 해준 얘기는 흥미진진했다. 피부가 나이를 먹는 이유는 주로 이 삼총사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프리라디칼, 태양에 의한 손상, 당화 반응. 피부는 25살부터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세포 재생이 빨라서 팽팽하고 안색이 복숭아빛이죠. 25 이후로 모든 것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30살 넘어서 별로 오래 살지 않았으니 노화된다 한들 상관없었죠. 이제 우리는 89까지 살아가는데 생명작용이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당화 반응은 혈중 잉여 포도당이 피부의 젊음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뻣뻣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포 표면을 효율적으로 페로멜화해서 피부의 콜라겐과 탄력 섬유질이 세포 분열과 조직 재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게 되면 얼굴에 주름이 지고 피부가 처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커져갑니다. 당화 반응의 부산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피부는 계속 칙칙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되죠. 당화 반응 자체는 자연스러운 노화 반응이기는 하지만 당이 높은 식단 또는 타이거나 수치된 음식, 그릴이나 바비큐 같은 것을 먹는 등의 면역 생활 방식이 그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찌거나 날로 먹는 게 몸에 좋아요. 프리라디컬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얻기 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지방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간이 분해하기 어려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신진대사가 더 늘어나야 하고 그러면 불안정한 프리라디칼이 더 많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분자들이 안전성을 찾기 위해서 피부의 콜라겐에 달라붙어 이를 파괴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에 인한 손상, 선탠하느라 유해한 UVA와 UVB 광선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20대인데도 피부 상태는 40, 50대예요. 주름, 색소, 침착이 생겨서 피부가 늙은 것처럼 보입니다. 태양에 의한 손상의 약 80%는 25살 전에 일어납니다. 10대 때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건 나중에 피부를 위한 큰 투자가 될 거예요. 피부가 25살부터 노화하기 시작할지는 몰라도 노화의 흔적인 잔주름, 색소 침착, 칙칙하고 얼룩덜룩한 피부, 탄력 저하는 약 35살이 되어서야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미카는 지적한다. 그 전에 나타나는 것은 조기 노화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확실히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2011년 네덜란드 레이덴 의료센터와 유니버설 연구센터 600명의 혈당치를 측정하여 혈당과 사람이 얼마나 나이 들어 보이는지 진짜로 조사. 낮은 사람보다 3분의 1 정도가 더 나이 들어 보였다. 미카는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막지 않으면 안티에이징 트리먼트에 돈을 써봤자 헛수고라고 했다. 운동과 식단에 신경 쓰는 건 잘 늙는 법의 기본이죠.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그 두 가지를 바꾸면 정말로 큰 차이가 생깁니다. 비타민 D나 비타민 A, E 같은 영양제도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그가 먹은 아이스크림이 당신의 얼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싶어 암울해진다면 걱정하지 말자. 마카의 현명한 충고를 따르라. 일단 식단을 바꾸고 가정을 더 치료하고 한다면 손상의 상당 부분을 복구할 수 있어요. 피부과 의사를 만나서 어떤 종류의 색소 침착이나 여드름인지 진단받도록 하세요.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트리트먼트는 아주 많습니다. 색소 침착은 연고로 없앨 수 있고 피부결은 세포 재생 촉진에 아주 좋은
알파 하이드록시산을 포함한 트리트먼트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데 있어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당신의 피부가 겉보기에 좋다면 내면도 좋은 겁니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가? 올렸죠. 메일 온 썬디지가 빅토리아 베컴 비벌리 힐스 피부과 의사 헨리 랜서 박사와 인터뷰하여 어떻게 그녀가 여드름이 잘 나던 피부를 현재의 깨끗한 얼굴로 변모시켰는지 알아보았다. 빅토리아 베컴은 자연 미인입니다. 굉장한 건강광이지요. 식단을 세심히 살피고 운동하고 건강한 생활을 합니다. 그녀는 여드름을 심하게 앓았지만 현재 그녀의 피부는 완전히 저절로 나았습니다. 자기 관리의 본보기예요. 나는 여드름 환자에게 식단을 바꿔서 유제품과 카페인 섭취를 없애고 설탕을 거의 먹지 말라고 늘 조언합니다. 이건 탄수화물 섭취량이 전체 칼로리 섭취의 20%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제죠. 기분 개선. 나는 오랫동안 꽁꽁 있거나 누군가의 앙심을 품는 사람은 아니지만 늘 쉽게 화를 내고 다행히 꼭 금방 식었다. 비록 내 분노가 거의 늘 사람보다는 상황이나 물건으로 향하긴 했지만 화가 나거나 답답하면 눈물을 터뜨리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그런 경우가 점점 더 잦아졌다. 그렇구나. 설탕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설탕이나 체내에서 빨리 당으로 전환되는 음식 섭취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책의 앞부분에 이미 쓴 바 있다. 실제로는 더 흥분시키고 어려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든다. 초콜릿 이런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기분이 거지 같아지기 시작한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내가 담당한 기사 섹션 헤드라인을 마저 쓰는데 필요한 정신력을 얻기 위한 케이크 한 조각이 필요했다. 그래서 작은 조각으로 아주 얇게 쓴 거 하나만 더 먹는다. 만세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면 더 상태가 나빠졌다. 마약같이 금방금방 그렇다라는 거죠. 위쪽 깨닫기 전에 안전자리에서 추가로 600칼로리를 해치운 것이다. 이렇게 혈당치가 치솟고 급강하할 때마다 감정도 그렇게 된다. 처음 케이크 한 조각을 먹지 않았다면 두 번째 조각이나 탄산 음료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힘겨운 설탕 금단 증상을 겪는 동안 오히려 성미가 더 고약해졌는데 아마도 신체 시스템이 워낙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6주 만에 대체적으로 좀 더 느긋해졌다. 물론 런던을 떠나서 특별한 휴일을 보내러 90분간 차를 타는 동안에 일행이 휴대폰으로 내내 업무 통화를 하고 있었던 때는 예외다. 통화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내비게이션을 꺼놓는 바람에 나는 일방통행 시골길로 젊어 접어들었고 다른 차들의 경적 속에 오스틴 파워 스타일로 유턴해야 되겠다 했다. 이런 경우라면 난 아직도 개지랄을 뜨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2달째 활력 상승. 2달째는 아주 활력 상승. 자, 식단을 바꿔서 저설탕 생활을 시작한 다른 사람들은 겨우 몇 시간 만에 엄청난 활력이 솟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아니었다. 처음 몇 주는 그냥 무척 피곤했다. 원래 낮잠을 자거나 일과 중에 잠깐 눈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후 낮에는 잠자리에 들 때만 고대하며 보냈다. 물론 이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나는 심장이 느리게 뛰도록 매일 베타 수용제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아이고 혈압 강아지를 먹고 있었네. 이건 아침에 활기차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이 아니었다.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도 역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늘 출근 전 오전 6시 45분에 운동하러 헬스장에 가곤 했는데 힘에 부딪혀서 몇 번 빼먹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식단은 꽤나 엄격히 지켰다. 그러다가 여름이 잘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스위치가 켜진 것만 같았다. 이 장에서 이한 마법하는 설탕 끊기를 연료 탱크 교체에 비교했다.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인 당에서 좀 더 얻기 힘든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그의 비유를 이어가자면 나는 마치 새로운 연료 공급을 받은 기분이었다. 새로운 연료를 1960년대 히피들이 사랑하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나는 그루브 리듬과 생동감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생동감. 할 수 있어요. 그녀 말이 맞았다. 우리는 함께 지난 몇 년간의 스트레스 가득한 업무로 차근차근 쌓여왔던 내 옆구리 군살을 빼기를 시작했다.
설탕과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 수치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콜티졸은 몸 중앙부의 지방을 늘리는 게 증명되었죠. 다시 말하자면 배 주위 군살 말이에요. 설탕 섭취를 제한하면 이 부위를 빨리 뺄 수가 있을 거예요. 홀리의 말이 맞았다. 넉 달 사이에 나는 9kg 이상을 빼었고 오후를 지배하던 졸음은 사라졌다. 비록 아침에 활기차게 벌떡 일어나는 사람은 절대 될 수 없겠지만 아침 사람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역시 2달째에 건강을 찾았다. 나는 골골대는 사람이 아니었다. 몇 년 전 경솔하게 캄보디아 톤레 사업에서 강물을 마셨다가 잊을 알을 뻔했던 것을 빼면은 병에 걸린 적이 드물었다. 그러나 계속 목이 아파 고생했다. 증상이 시작된 때는 2008년. 학교를 졸업한 후에 편도선염에 걸린 적이 없었는데 11월 들어서 바이러스성 편도선염이 왔다. 그걸 떨치자마자 다시 1월에 그리고 4월에 또 걸렸다. 누구도 언제나 편도선염에 한 번도 걸려보기 마련이지만 열이 나고 머리는 지근지근 쑤시고 목은 면도칼을 삼킨 것 같은 기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잊기란 쉽다. 불행히도 그게 나의 일상이었다. 4년 동안 나는 1년에 4번 심지어 5번까지도 편도선염을 앓았다. 가끔씩 박테리아성이라는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사실 휴가를 갔다가 더워질 경우에 대비해서 경구 페니실린 처방전을 미리 받아놓기도 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아닐 때도 걸렸다. 감기, 두통, 배탈이나 유행성 독감은 괜찮았는데 늘 편도선염이 문제였다. 너무 심해져서 의사가 내 편도선 상처 투성이라 그 때문에 더워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2012년 편도선이 부어서 콧구멍으로 카메라를 넣어 목으로 내려 보내 촬영하러 목 전문의에게 갔다. 아무 데도 이상은 없었다. 미스테리였다. 설탕을 끊고 6개월 후인 2012년 11월 이후로 편도선염에 걸린 적이 없다. 그 2가지가 연관되어 있을까? 이한 마고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온갖 당류가 든 식단은 2가지 이유에서 면역체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그네슘은 건강한 면역체계 유지 기능이 있는데 당근 마그네슘 저장량을 고갈시키죠. 포도당이 체내 세포로 들어가서 저장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몸이 늘 잉여 포도당을 처리하려 애쓰고 있다면 마그네슘 저장량을 계속해서 쓰는 셈이고 백혈구 세포 생성을 억누르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체내 포도당이 떨어지면 아드레날린이 생성됩니다. 아드레날린 역시 마그네슘을 소모시킵니다. 설탕은 장내 발효를 촉진시켜 프로바이오틱스의 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기침, 감기에 걸리는 또 다른 이유이지요. 정제 설탕을 끊고 바이오닉 우먼이 되자 더 나은 이유가 필요한가? 8달째 생리통 안녕. 8달째. 내 부인과 문제에 대해서는 생리통 안녕 하있다. 가정하는 부인 문제로 대략 여성 5 중에서 1명이 환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증상이 있었다. 20대 초부터 나는 늘 불규칙한 생리주기와 생리통에 시달려왔다. 그랬군요. 저설탕 생활을 실천할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기에 딱히 기저귀 치료법을 찾고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럴 수가. 몇 달 새에 생리주기가 저절로 일정해졌다. 생리주기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자들은 다수가 인슐린을 너무 많이 생산한다고 믿으며 해당 질환이 있는 여자들은 증세가 악화될 수 있으니 설탕 섭취를 줄이라고 권고한다. 하지만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없더라도 설탕 섭취량을 확 줄이면 생리에 도움이 된다. 이한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수축에 관여합니다. 최대한 간단히 말하면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마그네슘은 이완시킵니다. 생리통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비축된 마그네슘을 써버렸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설탕을 끊은 이후에 몸이 얼마나 좋아지고 생기 넘쳐 보이는지 대해 다른 이들의 경험담을 읽기는 했지만 정말로 이 모든 일이 내게 벌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을 선교사나 강신도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은 그들이 맞았다. 설탕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정말로 몸이 내부에서부터 망가질 수가 있다. 망가질 수가 있다. 자꾸 빠진다 이 말이죠. 피로, 단 것에 대한 갈망, 혀우 백태, 가스, 피부가 나빠, 체중 감량 어려워,
수면장애,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잘 내, 근육경련, 생리통, 흥미롭게도 이 안은 또한 설탕 의존해서 살이 찌고 마른 건 상관없다고 했다. 다량의 설탕을 섭취하지만 말랐다고 해서 몸에서 받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쁜 음식을 먹고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체중 증가와 나쁜 컨디션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훌륭한 동기가 되니까요. 말랐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흥미롭죠. 정말로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신이 섰는가? 저설탕 혁명에 참가하고 싶은가? 방법을 안다면 쉬운 일이다. 5장에서 소개하겠다.